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게 된 동문학자 김누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중앙대학교 동문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또 대학원에 독일 유럽학과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독일 유럽 연구센터라고 하는 그러한 연구소에서 소장을 맡고 있고요. 오늘 독일 교육과 한국 교육을 비교하면서 한국 교육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 그런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강연의 주제는 대한민국 교육 혁명이 필요하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드시죠? 많은 사람들이 일종의 우울증 비슷한 그러한 상태에 처해 있다고 듣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오랫동안 일상이 중지되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하지 못하니까 어떤 우울감 같은 게 늘 가까이 와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죠?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코로나 블루를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최근에 우리가 맞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우울감만 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전체를 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새롭게 성찰하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코로나 옐로우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옐로우 아시죠? 2번 옐로우 카드를 받으면 퇴장이 됩니다. 경고가 옐로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한국인들에게 또는 우리 인류에게 어떤 경고를 보내고 있다. 또 한 번 옐로우 카드를 받으면 어쩌면 이 지구에서 우리가 퇴장당할지도 몰라요. 그 정도의 심각한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이 코로나 옐로우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 한국 교육에 주는 어떠한 경고가 무엇인지 그것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상식적인 거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절박하게 느끼게 된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해야 되는구나.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야 되는구나.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하지 않으면 나도 건강할 수 없구나.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지 않으면 나도 행복할 수 없구나. 이런 걸 배운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일종의 사회적 가치라는 걸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죠?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우리 인류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하나의 관념, 하나의 상식이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한국인들은 그다지 사회적인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어쩌면 너무나 극단적으로 개인주의화가 돼서 각자 도생하는 그러한 개인들의 어떤 연합체이지 사회적 동물로서 그야말로 사회적 가치하에 모여있는 그러한 구성원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코로나 옐로우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것이죠. 특히 이것은 한국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경고를 보내고 있다. 여러분 알다시피 한국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너무나 살벌한 경쟁 교육이에요. 우리보다 더
심한 교육을 시키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이제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경쟁이 심한 교육을 하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한국 교육이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했을 때 첫 번째로 중요한 경고는 바로 더 이상 아이들을 이렇게 심각하게 경쟁으로 내모는 이런 교육으로서는 우리 사회에 미래가 없다는 것을 첫 번째 경고로 던지고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경쟁 교육에서 연대하는 교육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그러한 교육으로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것을 코로나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한국 사회는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약한 자와 또는 사회적으로 어떤 곤경에 처한 자들을 어깨동무를 하고 같이 가는 이러한 사회도 아니고 이러한 교육도 아니에요. 지금 한국 사회는 엘렌보겐, 독일 말로는 엘렌보겐 게젤샤프트라 그래요. 요게 엘렌보겐입니다. 팔꿈치로 다른 사람을 밀어내야만 자기가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이런 사회예요. 다시 말하면 어깨동무 사회가 아니라 팔꿈치 사회예요. 이런 사회로는 미래가 없다라는 것, 이것을 코로나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경고는 바로 경쟁 교육에서 이제는 연대하는, 서로 함께 가는 이런 교육으로 바뀌어야 된다 하는 걸 첫 번째 코로나의 경고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뭐겠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유래했죠? 결국은 자연 생태계에 대한 너무나 오랜 동안의 파괴, 자연 생태계를 너무나 인간이 이제는 수습이 불가능할 정도까지 파괴해 왔다는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런 기형적인 전염병이 생겨난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아주 새롭게, 특히 한국인들이 아주 새롭게 각성한 것은 바로 뭐겠습니까? 생태계에 대한 이러한 맹목적인, 무차별적인, 무한한 이러한 파괴는 결국은 인간의 파괴, 인류의 종말을 낳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태적인 상상력이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여러분, 지금 독일 학생들의 경우 80% 이상의 아이들이 소비를 할 때 죄책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소비할 때 죄책감을 느끼시는 분이 있나요? 소비할 때 왜 죄책감을 느끼겠어요? 이 아이들은 소비를 하는 행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미래 생명이 살아갈 이 지구를 훼손하고 있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래 생명에 대한 책임, 이것을 아이들이 입에 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소비를 한다는 행위는 미래 생명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그러한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러한 생태적 책임감, 생태적인 의식이 전적으로 결여된 사회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소비를 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돌아가고 국가가 부강해진다, 이런 류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사회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류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다시 말하면 경제 논리가 생태 논리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그런 사회라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정말로 절박하고 우리에게 의미가 큰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물질주의 사회, 소비주의 사회로 끝없이 달려가서는 이것은 22세기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22세기는 오지 않는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인류다, 이런 말을 유럽에서는 이미 20-30년 전부터 계속 해온 말입니다. 지금과 같이 무한대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이러한 질서는 무한대로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질서고, 이러한 파괴 행위는 결국은 지구 생태계를 완전히 붕괴시켜서 결국 22세기가 오지 않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최후의 인류가 되는 이런 엄청난 비극을 초래할 것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는 아직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태적 감수성이 대단히 결여되어 있는 한국인들에게 이 코로나는 굉장히 절박한 어떠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즉 그것은 생태적 감수성을 갖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가 없다고 하는 이러한 경고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생태 교육을 중시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한국의 교육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민주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이 코로나 과정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우리나라가 이 K-방역이라고 하죠. 방역을 상당히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코로나를 우리가 방역하는 이러한 방법에 있어서 아주 흥미롭게도 우리 주변에 있는 네 나라가 완전히 다른 방식을 취했어요. 지금 한국은 대체로 민주주의적인 그러한 대응 방식을 취한 것이죠. 그에 반해서 지금 중국은 어떤 방식을 취했습니까? 대단히 비민주적인, 상당히 전체주의적인 이러한 대응 방식을 취한 것이고요. 미국의 경우는 완전히 그냥 다 풀어놓은 거죠. 자유방임적인 이러한 방식의 대응을 한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일본의 경우는 대단히 관료주의적인 이러한 방식의 방역을 한 것입니다. 한국의 민주적 방식, 중국의 전체주의적 방식, 미국의 자유방임적 방식, 그 다음에 일본의 관리주의적 방식, 이 네 개의 방식을 우리가 이번에 본 거죠. 그걸 보니까 어때요? 지금 한국 시민들이 대단히 이 민주적 방식을 잘 따르면서 굉장히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다 하는 걸 우리가 보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민주적 방식이 K-방역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를 아주 민주적 방식으로 작동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만들어야 되고요. 특히 우리 교육은 여전히 권위주의적 방식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에 있어서도 이제는 민주적 방식의 교육으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코로나가 우리에게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 한국 교육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아야 하는지 하는 것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이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 그림은 2020년 9월 20일 날 베를린에서 시위를 하는 장면입니다. 뭐에 대한 시위일까요? 지난 2020년에 그 그리스에 있는 시리아 난민촌에서 화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거주하고 있던 약 15,000명의 시리아 난민들이 갈 곳이 없어졌어요. 이들이 너무나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일 정부에서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달 후에 처음으로 이 난민들을 수용하겠다고 하는 정책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9월 18일 날 그런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난민들 15,000명 중에서 2,700명을 우선적으로 수용을 하겠다, 이런 정책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날 이틀 후에 독일의 40개 도시, 베를린, 뮌헨, 쾰른, 라입지히 해서 중요 도시 40군데에서 수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왜 나왔겠어요? 난민 수용에 반대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요. 왜 난민을 2,700명만 수용하느냐? 15,000명 전원을 수용해라,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시위를 독일의 40개 도시에서 수만 명의 시위대가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신문에서 읽고서 순간적으로 어땠을까요? 소름이 돋았어요. 소름이.
아직도 지구상에서 이런 인간들이 살아있구나, 이런 인간이 멸종당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날처럼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 세계에서 완전히 소멸한 이러한 시대에도 이러한 시민들이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제가 독일에서 살던 무렵, 제가 한 7년 정도 독일에서 유학을 했는데요, 그 무렵에 있었던 일들이 많이 떠올랐어요. 과거에도 이런 소름 돋는 경험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독일에서 무언가 한 가지를 수입해 오라고 한다면 바로 이 사람들을 수입해 오고 싶어요. 저는 뭐 BMW나 벤츠나 포르쉐나 폭스바겐 이런 좋은 독일 차들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저는 한반도에서 바로 이 시위에 나온 이런 사람들이 한반도에서 사는 그런 우리 시민들이 이런 시민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조금 좋은 차를 사는 게 아니라 가장 번듯한 성숙한 민주시민들, 이런 사람들이 한반도에서 많이 사는 그러한 미래가 제가 꿈꾸는 한반도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지금 독일에서 지난 9월 20일 날 이런 시위가 있고 나서 10월 3일 날이 여러분 독일에서는 독일 통일의 날이었습니다. 작년에 10월 3일이 독일에선 독일 통일 30주년 기념하는 날이었어요. 벌써 독일이 통일된 지 30년이 됐습니다. 한 세대가 지났어요. 정말 세월이 빠르죠? 이 지난번에 있었던 독일 통일 30주년 기념하는 기념식에서 독일의 대통령 슈타인마이어라는 대통령이 기념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인상적이에요. 역사상 존재했던 수많은 독일 국가 중에서 오늘날 최고의 독일에 살고 있다. Das beste Deutschland,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Das beste Deutschland, 최고의 독일. 이 말이 뜻하는 건 뭐예요? 독일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졌다? 아니면 군사력이 세졌다? 이런 거예요? 아니죠. 독일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나라가 된 거예요. 존경받는 나라. 지금 최근에 나온 거의 모든 설문조사를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하는 나라가 어디인가, 전 세계에서 가장 지도력을 인정해 줄 만한 나라가 어디인가, 이런 모든 설문에 거의 독일이 1등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할 만한 정치 지도자가 누구인가, 독일의 수상인 앙겔라 메르켈 계속 1등이에요. 독일 역사에서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대부분이 지난 100년 동안의 독일 역사를 다 아시잖아요. 독일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끔찍한 나라죠. 1차 세계대전 누가 일으켰어요? 2차 세계대전 누가 일으켰어요? 유태인 학살 누가 일으켰어요? 전부 독일이죠. 전부 독일이죠. 다시 말하면 독일의 지난 역사라고 하는 것은 끔찍한 역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European problem is always German problem, 이런 말이 있어요. 유럽 문제는 항상 독일 문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독일이란 나라는 유럽 안에서 공포의 대상이고 상당 정도 많은 나라가 독일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다 가지고 있었죠. 그런 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나라가 됐느냐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어요?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지난 100년 동안 가장 공포의 대상이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특히 가장 많은 유럽인들이 가장 좋아하지 않았던 그러한 독일 혹은 독일인들이 오늘날 가장 존경받고 가장 성숙한 시민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바로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바꿔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9월 20일 날 베를린에서 저 시위하고 있는 저 사람들과 또 과거의 독일인을 한번 비교적으로 떠올려 보세요. 과거의 독일인 하면 독일 사람들의 스테레오타입, 즉 아주 전형적인 그러한 모습은 뭡니까? 하일 히틀러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일 히틀러.
그렇죠? 권위적이고 억압적이고 경쟁적이고 고리타분한 이러한 사람들이 독일인들의 전형적인 상이에요. 이미지. 그런데 오늘날 지금 저 독일인들은 완전히 다른 인간인 것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하는 거예요. 가장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이러한 시민들이 어떻게 오늘날 가장 성숙한 민주시민이 됐을까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독일에서 과연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성숙한 민주시민들을 길러냈을까 하는 그 비결을 우리가 지금 한번 엿보고요. 그걸 통해서 한국 교육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야 될지 이것을 이야기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여기서 왔겠죠. 이거 보세요. 예, 아주 어린 아이들이 데모를 하죠. 정말 이것은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그러한 풍경이죠. 제가 처음에 독일에 갔을 때도 이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초등학생들이 거리에 나와서 그렇게 많은 시위를 합니다. 제가 처음에 독일에 갔을 때가 1990년대 초반이기 때문에 그때는 주로 초등학생들이 나와서 하는 시위가 이런 거였습니다. 아마존을 살려내라,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아마존을 살려내라. 그 얘기는 뭐겠어요? 자연 생태계가 무차별하게 파괴되고 있다. 아마존은 뭐예요? 지구의 허파라고 하죠. 이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아마존이 죽어간다. 이것을 살려내라. 이런 걸 아이들이 나와서 시위를 하더라고요. 조금 지나니까 이 아이들이 아웅산 수치를 석방해라, 이런 데모를 해요. 좀 충격받았어요. 이건 상당히 정치적인 데모잖아요. 여러분, 아웅산 수치라고 잘 아시나요?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그 나라에서 1990년대 무렵에는 이 아웅산 수치가 그 나라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인물이었어요. 군인들이 이 재야 지도자를 가택연금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독일의 초등학생들이 나와가지고 말하자면 가택연금되어 있는 정치인의 민주적 권리를 인정하라고 시위를 하더라고요.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독일의 이 초등학생들이, 여러분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국제 사면위원회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양심수, 정치범, 사상범 이러한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기구입니다. 유엔 산하에 있는 아주 중요한 기구예요. 이 기구에 가장 많은 기부를 하는 그러한 초등학생들이 독일 초등학생들이래요.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벌써 어린 시절부터 이 아이들이 세계의 고통, 세계의 억압을 자기의 문제로 삼고 있는 거예요. 지구의 고통, 또 전 세계에서 억압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문제가 나의 문제다. 벌써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베를린에 가서 이 아이들을 우연히 만났어요. 이번엔 가서 보니까 이 아이들이 내세운 게 이겁니다. Kein Mensch ist illegal, 이렇게 써놨어요. Kein Mensch ist illegal. 이거 독일말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르죠. No human being is illegal. 어떠한 인간도 불법적인 인간은 없다, 이런 뜻이죠. 이런 구호를 들고 쫙 행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이 아이들이 당시에 베를린에서 많은 북아프리카 난민들이 베를린에 온 거예요. 근데 베를린 정부에서 그 중에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조건이 맞지 않는다 해서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남아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가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가 강제 송환을 한다, 이러한 정책을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 초등학생들이 그것을 보고서 불법적인 인간? 그런 게 어디 있어? 이것은 베를린 시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다, 인권에 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 아이들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Kein Mensch ist illegal, 어떠한 인간도 불법적인 인간은 없다 하고 거리로 나선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저는 그 이후의 일들에 더 놀랐어요. 그 아이들이 이런 데모를 하니까 베를린 교사회에서 교사들이 바로 성명을 냅니다.
어제 있었던 아이들의 데모, 그들의 주장은 전적으로 타당하다. 우리 교사들은 이 아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를 권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 이어서 베를린 교육부, 베를린 시에 있는 시 교육부에서 한 2, 3일 지나니까 또 성명을 내요. 아이들이 데모가 있었고 교사들의 지지 성명이 있었다. 우리 베를린 시 당국에서는 이 아이들의 주장과 교사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베를린 시는 난민들에 대한 강제 송환 계획을 철회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베를린 시에서는 바로 철회는 안 하고 이 계획을 유보한다는 걸 며칠 후에 발표를 하더라고요. 정말 이 일련의 과정을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이런 일에 아이들이 나와서 데모를 하고, 아이들의 데모에 대해서 어른들이, 교사들이, 시 당국에서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럼으로써 실제로 아이들의 목소리가 사회적인 영향력을 갖는 이런 일련의 과정, 이게 바로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기르는 과정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놀라운 이야기죠. 바로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왜 난민을 2,700명만 받느냐, 15,000명 전원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자, 그러면 독일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런 엄청난 새로운 독일인들을 만들어내는 교육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독일에서 과거의 독일, 히틀러의 독일, 그 시대에 우리가 봤던 독일인들과 오늘날 이렇게 다른 독일인이 탄생했다는 것은 그 과정에 뭐가 있었겠어요? 결정적인 전환점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결정적인 전환점이 언제일까요? 유럽 현대사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의 역할을 한 것은 대체로 어느 나라에서나 바로 1968년에 있었던 68혁명입니다. 독일에서도 이 68혁명이 결정적인 전환점이었고요. 이 68혁명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독일이 된 것입니다. 68혁명이 있고 나서 독일에선 정권 교체가 있었고요. 이 정권 교체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독일이 생성되기 시작했고요. 그 과정에서 1970년부터 본격적으로 교육개혁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 교육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들이 자라나기 시작했고요. 이 새롭게 자라난 새로운 독일인이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오늘날의 독일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때 가장 중요한 독일의 교육개혁의 핵심적인 이념이 됐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이것이 당시에 70년대 교육개혁의 근본적인 철학이었습니다. 경쟁을 시켜서는 안 된다. 이제는 경쟁을 시키지 않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만 성숙한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다라고 본 것이에요. 자, 우선 왜 경쟁교육을 이렇게 문제 삼았을까? 이게 좀 궁금하지요? 여러분, 68혁명 이후의 독일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과거 청산의 문제였습니다. 과거 청산. 우리가 오늘날 독일 하면 과거 청산 잘한 나라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항상 일본이 과거 청산 못했어 이렇게 얘기할 때 독일을 봐라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이것은 68혁명 이후의 독일입니다. 사실은 68혁명 이전까지는 과거 청산이 거의 안 된 나라였어요. 독일도 오늘날 일본과 비슷합니다. 68혁명 이후의 독일에서 본격적으로 과거 청산이 되는데요. 여기서 왜 경쟁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 경쟁의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치즘의 과거를 청산한다 했을 때 나치즘의 가장 근본적인 철학이 뭐예요? 다시 말하면 당시
파시즘의 이데올로기의 핵을 이루는 게 바로 경쟁 이데올로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어떻게 봤어요?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거대한 정글이고 그 안에서 적자 생존, 약육강식, 자연도태가 작동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우월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약탈하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라고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파시즘 이데올로기입니다. 학문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것을 대체로 소셜 다윈이즘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죠. 이것이 바로 당시의 제국주의 사회학의 핵심이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소셜 다윈이즘의 핵심적인 원리가 뭐예요? 바로 이 세계를 하나의 거대한 경쟁의 정글로 보는 이러한 관점을 깨는 것이죠. 그래서 독일에서는 바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거 청산의 일원으로서 바로 경쟁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970년부터 경쟁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독일 학교에서는 등수도 말하자면 석차도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을 비교해서 몇 등 줄 세우게 하는 것, 이것은 도저히 교육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독일 교육입니다. 그러면 대학 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어때요? 대학 입학 시험도 없고요. 고등학교 졸업 시험만 보고, 이 고등학교 졸업 시험을 붙으면 누구나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원하는 때에 갈 수 있게 다 열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로선 상상 자체가 안 되죠. 상상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게 지금 오늘의 독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쟁 교육을 야만이라고 보고 경쟁을 최대한 시키지 않음으로써 그 사회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굉장히 높은 자존감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독일을 만든 핵심적인 말하자면 요인입니다. 자, 그러면 경쟁을 안 시키면 아이들의 수준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그렇습니까? 지금 독일이 학문적인 수준이 떨어집니까? 그래서 경제적으로 뒤처진 나라가 돼서요? 아니죠. 여러분들 노벨상에서 학문 분야 노벨상을 한번 따져보세요. 독일은 오히려 70년대 이후에 학문 분야 노벨상 수상자가 더 늘었습니다. 독일의 학문이 떨어져요? 천만의 말씀. 독일의 학문은 지금도 특히 인문사회과학 분야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수준 높은 학문을 구가하고 있죠. 그것은 경쟁을 안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바로 경쟁을 안 시켰기 때문에 아이들이 깊은 사유를 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그걸 통해서 높은 학문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세요. 이렇게 살인적인 경쟁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정도의 경제 규모와 민주주의 수준을 가진 나라에서 학문 분야 노벨상이 한 명도 없는 나라예요. 많은 사람들이 경쟁 안 시키면 하향 평준화되지 않느냐? 그건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에서 하향될 교육이 어디 있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하향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본 것처럼 이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독일 교육이 진행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68혁명 이후에 교육계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비판 교육입니다. 이것도 지금 한국 교육에선 전혀 없는 그러한 교육인 것이죠.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판적 사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비판적 사유 능력을 가진 아이들이 없어요. 어려서부터 그냥 정답을 달달달달 외우는 아이들을 우수한 아이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파쇼 교육이에요. 그저 사유하지 않고 달달 외우는 이러한 교육이야말로 대단히 위험한 교육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방송에서 비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더니 그 당시에 그 독일 친구 있죠? 다니엘 린데만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죠? 이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늘 첫 교시에 들어오시면 이런 말을 했어요. 절대로 내가 하는 말을 믿지 마라. 늘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무엇을 비판할지를 생각해라. 그리고
그 비판을 제기해야 된다. 그 대신 항상 근거를 가지고 비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생님들이 꼭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하신대요. 죽은 물고기만 강물의 흐름을 따라 흐른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감동했어요. 죽은 물고기만 강물의 흐름을 따라 흐른다. 이 말을 한국 교육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의 교육, 이런 비판의식이 전혀 없는 이런 류의 교육은 그야말로 죽은 물고기를 양성하는 교육인 거예요. 이런 교육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독일의 교육은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을 시키지 않는 교육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경쟁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독일 아이들이 이렇게 높은 수준의 지적인 역량 또는 사회적인 능력 또는 윤리적인 공감 능력, 이런 걸 갖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에 반해서 독일 교육과 정반대의 교육을 하는 나라가 어딘 것 같아요, 여러분?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이에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 교육이 심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경쟁적인 교육을 시키는지를 지표를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이 네 나라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이 네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전 세계에서 경쟁 교육이 가장 심한 걸로 악명이 높은 네 나라예요. 악명이 높은 그 네 나라의 경쟁 수준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한국은 이 네 나라 중에서도 가장 경쟁 교육이 심한 나라입니다. 대학생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당신들에게 고등학교 시절은 어떤 시절이었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보세요. 여기 한국의 학생들은 81%가 무려 전쟁터라고 답하고 있어요. 전쟁터. 고등학교 시절이 전쟁터로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중국과 미국은 약 40%예요. 우리의 딱 절반이에요. 한국의 교육이라는 것이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 교육이 심하다고 하는 이 네 나라 중에서도 가장 경쟁이 심한 그런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지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인상적인 게 어디예요? 여러분들 예상을 벗어난 게 일본이죠. 일본은 경쟁 교육을 한다는 게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일본 전문가들한테 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전문가들이 다 이 지표가 맞다는 거예요. 일본은 경쟁 교육을 시키지 않은 지 오래됐대요. 다시 말하면 유럽 교육으로 전환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일본은 어떤 교육을 시키냐 했더니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경쟁하지만 일본의 고등학생들은 추구합니다. 이래요. 추구를 한대요. pursuit.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옆에 친구와 막 경쟁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꿈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꿈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이 꿈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옆에 있는 동료들과 서로를 응원하면서 함께 간다는 거예요. 저 지표를 보세요. 76%의 일본 고등학생들이 고등학교 시절을 뭐로 기억을 해요? 함께하는 광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은 더 이상 이런 교육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 가장 행복해야 될 중고등학교 시절을 전쟁터로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마치고 사회에 나가서, 대학을 마치고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정상적인 인간이 되겠어요? 고등학교 시절을 전쟁터로 겪은 아이들은 어때요?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경쟁자 혹은 심지어 적으로 느끼면서 성장을 한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사회에 나가서 좋은 사회인, 성숙한 민주주의자가 되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니까
승자와 패자가 있겠죠. 이 전쟁터에서 잘 적응을 한 아이들, 그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신들이 느끼는 특권을, 자신들이 누리는 특권을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이것은 내가 쟁취한 나의 전리품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회가 주는 그 특혜들을 다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전리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러한 전쟁터에서 대다수의 패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대다수의 패자들은, 대다수가 99%가 패자예요. 이 사람들은 평생을 열등감, 좌절감, 절망감, 무력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이런 사회가 어디 있어요? 저는 얼마 전에 고려대학교에 교수를 하신 김우창 교수께서 한국 사회를 이렇게 규정한 걸 보고 놀랐습니다. 한국 사회는 오만과 모멸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 사회에서 이른바 승자가 됐다고 하는 아이들은 턱없이 오만한 태도를 내면화하고, 한국 사회에서 패자, 대다수의 패자들은 평생 모멸감을 내면화하고 살아요. 이게 무슨 사회예요? 더 이상 이런 사회가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것이 지금 한국의 이런 경쟁 절대주의 교육이 만들어 놓은 인간성의 폐허입니다, 제가 보기에. 여러분, 제가 이 지표를 가지고 어느 방송에서 이러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요. 다니엘은 고등학교 시절을 무엇으로 기억하느냐, 이 셋 중에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이래요. 저는 여기 없어요. 여기 없대요. 전쟁터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고 광장도 아니래요. 그래서 그럼 뭐였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 고등학교 시절은 하루하루가 축제였어요. 파티였어요. 이러는 거예요. 파티였대요. 파티. 제가 순간적으로 그 얘기를 듣는데 울컥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전쟁터라고 하는데 이 아이는 파티라고 얘기를 하니까 울컥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말이 과장이 아니에요. 제가 독일의 중고등학교 학생들 알잖아요. 독일 애들에게 있어서 중고등학교 시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매일매일이 파티인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황금기가 중고등학교 시절입니다. 매일매일 연극 보러 가고 오페라 보러 가고 오케스트라 들어가고 여행 가고 또 다른 사람과 깊은 연애를 하고, 이게 중고등학교 시절에 누려야 될 당연한 권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예민하고 지적인 민감성도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도 많고 누구와 깊은 사랑을 나누고 싶어하는 그 나이 때 이 아이들이 다 그것을 누리도록 해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연애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인간이 결국은 어떤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이 경험을 토대로 보편적인 인간, 즉 인류를 사랑하는 휴머니스트가 되는 거예요. 한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인간 일반을 사랑하는 휴머니스트가 되기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들이 갖게 되는 연애 감정, 연애의 경험이란 건 정말 귀한 거예요. 또 여행도 마찬가지죠. 또 깊은 독서를 통해서 가장 이상적인 세계를 꿈꾸고 지적인 모험을 감행하는, 이게 바로 중고등학교 시절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이런 걸 모두 못하게 하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아무것도. 그저 지식을 달달달달 외우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어떻게 정상적인 인간이 되겠어요? 이런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어떻게 성숙한 민주주의자가 되겠어요? 이게 지금 한국 교육의 문제인 거예요. 더 이상 이런 교육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하는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결국 네 가지를 없애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첫째, 대학 입학 시험 없애라. 둘째, 대학 서열 체제 없애라. 셋째, 대학 등록금 없애라. 넷째, 고등학교 특권학교 없애라. 이 네 가지만 없애면 된다. 유럽에서는 이 네 가지 있는 나라 없습니다. 대학 입학 시험 보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다 고등학교 졸업 시험만 봅니다. 독일에선 그것을 아비투어라 그래요. 독일에선 이 아비투어에 대체로 90%가 붙습니다. 프랑스는 이걸 뭐라고 불러요? 바칼로레아라고 부르죠. 바칼로레아, 고등학교 졸업 시험을. 프랑스에선 대체로 바칼로레아는 약 85% 정도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 서열 체제, 대학의 엘리트 대학 시스템, 이런 대학이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독일의 대학들 다 평준화되어 있고요. 프랑스가 한때 있었죠. 68혁명 이전에 있었습니다. 소르본느를 정점으로 한 엘리트 대학 체제가 있었죠. 이것을 누가 없앴겠어요? 바로 이러한 체제에 의해서 가장 고통을 받는 그들이 없앤 거예요. 누구겠어요? 고등학생들이죠. 당시에 파리의 고등학생들이 결국은 1968년에 파리의 거리를 완전히 장악했어요. 그들이 결국은 소르본느 대학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소르본느 대학이 1, 2, 4대학으로 해체가 됐고요. 그 이후에 파리 대학이 1대학부터 10대학으로 다 평준화됐죠. 지금 13대학까지 있죠. 이런 식으로 다 바뀐 거예요. 대학 등록금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유럽에서 대학 등록금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독일은 등록금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학비까지도, 생활비까지도 국가에서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바펙이라 그래요. 이것도 1970년 아까 이야기한 교육개혁을 하던 그 시기부터 시작됐어요. 50년 됐죠. 지금 이건 얼마를 줍니까? 제가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한 달에 평균 100만 원 내지 120만 원 줍니다. 생활비로. 다시 말하면 누구나 공부에만 열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는 거죠. 고등학교 특권학교 있는 나라는 없고요. 이것이 유럽에서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유럽 대학의 현실인 것입니다. 유럽 교육의 현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도 근본적으로 새로운 교육 개혁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은 보편적인 교육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의 교육 제도는 이건 전적으로 미국 교육을 그대로 복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육에서 가장 심각한 이런 경쟁, 살인적인 경쟁, 엘리트 대학 체제, 어마어마하게 비싼 등록금, 이것은 다 미국 교육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유럽엔 이런 나라 없습니다. 여러분, 요번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죠. 미국의 민낯을 봤어요. 미국을 폭견했더니 어때요? 미국 사회 50% 이상이 거의 제3세계만도 못한 세계예요. 그걸 요번에 보여준 거예요. 미국의 정치를 봤더니 너무나 야만적인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것을 따라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 교육에 있어서도 더 이상 미국식 방식의 이러한 교육 제도를 맹목적으로 추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한국 교육을 유럽의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봄으로써 새로운 교육의 비전을 열어내고,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라는 소리를 더 이상 듣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행복한 아동기, 행복한 청소년기가 당연히 주어지는 그러한 정상적인 국가를 만들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기성세대 어른들이 더 이상 우리 아이를 이런 불행한 노예 상태로 묶어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특히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또 우리 교육에게 주는 중요한 어떤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행복한 유년기, 청년기를 돌려줘야 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저는 오늘날 한국 교육에 주어진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을 불행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제가 오늘 이 교육개혁에 관련된 프로에서 꼭 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김누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